사실 그 강의 전에 제가 약간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끝났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네, 많아요 뒤에 내용이. 아 나도 김선 선수랑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끝나고 Q&A 질문을 받고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게 좋죠? 아닌가요? 아, 네. 딱 네 분 대답하셔서 네 분한테만 받으면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종양의 진단, 이제 대부분 앞쪽에는 종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종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왜 종양이 무섭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죠. 네, 혈액검사, 영상검사, 뭐 초음파. 맨 밑에 줄에 있는 면역조직화학 검사랑 PET-CT는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PET-CT는 사람에서 많이 쓰죠, 실제로. 네, 이거는 이제 PET-CT 같은 경우는 첫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이제 전이 평가를 하거나 이제 이후에 치료 과정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PET-CT를 하는 우리나라에 하는 데가 있나요? 네. 대학병원이 제가 전북대인가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북인가? 충북? 네? 세브란스요. 동물병원이 세브란스에 있어요? 아니. PET-CT는 다 있어요. 사람 PET-CT는 모든 대학병원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동물병원에서. 네네. 그렇게 따지면 그 방사선 치료도, 네.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죠? 3-4군데? 네, 맞아요. PET-CT는 그래서 한두 군데 있나?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PET-CT가 이제, 요 펫이 이제 강아지 도형이 이런 펫이 아니고, 이제 그 마커를 찾아내는 좀 안 좋은 거예요.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몸에 넣어서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딱 종양에 들러붙으면 그걸 CT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몸에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거지만 종양이 있으면 전이를 평가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중에 되면 고민해 보실 것도 되게 많아요. 이제 보호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강아지의 삶의 질로서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될 거고 결국 이런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액검사에서 종양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단 알 수 있는 거는 이따 나오는 그 PNS라고 하는 신생물 딸림 증후군으로 알 수 있고 뭔가 건강 이상이 있을 때 그쪽을 찾아내는 게 있고요.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시간 때 찰리라는 애를 말씀드렸어요. 그 친구 간 종양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 간 혈액검사 정상이에요. 티 안 나요. 정말 정상이에요. CRP도 정상이고요. 모든 혈액검사가 정상이었습니다. 빈혈 빼고. 그래서 걔는 마지막에 DIC라는 질병으로 사망했거든요. 계속 피가 깨지는 질병, 합병증으로. 그래서 보호자분이 저한테 10분을 살아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달라 해서 하루에 수혈을 막 2번씩 했어요. 피가 계속 막 다 쏟아져 나오니까 DIC라는 게 그 파종성 혈관 내 용혈이라는 질병이거든요. 마지막 엔드 스테이지 때 종양에 많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췌장염일 때 그리고 신부전일 때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DIC라는 진단을 내리는 기준이 몇 개가 있는데요. 플레이틀렛이라고 하는 혈소판이 낮아야 되고 그다음 빈혈이 있어야 되고 응고계 검사가 그러니까 응고가 잘 안 돼야 돼요. 그리고 혈전이 존재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있거든요. 빈혈은 거의 마지막에 생기는데 다 깨져가지고 이제 DIC라는 걸 진단을 내릴 때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DIC가 디세미나이트 인트라 셀룰라이스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dead is com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진짜 마지막에 마음의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치료 방법은 수혈이에요. 그 응고인자를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법으로 수혈을 금지시켰어요. 동물 어떤 금지냐면 한국혈액은행이 있었거든요. 그 혈액은행에서 피를 받을 때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피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혈구와 혈장 성분을 분리해서 받았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애들한테는 혈구를 받아서 빈혈 치료를 했고요. 이렇게 응고인자가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혈장 성분을 받아서 거기는 혈장 단백질을 수혈해 줬는데 나라에서 이 두 개를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너희 병원에서 피를 뽑아서 분리하는 건 된다로 했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혈액은행이 소송을 걸었고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3년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혈액 안에 혈장 성분, 우리 PCV라고 HT라고 하는 그 빈혈 수치 아시죠? 그게 혈구의 양이거든요.
보통 45% 정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55%가 혈장 성분이에요. 요것만 필요해요. 그럼 쓸데없이 빈혈 이걸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어져요. 치료 타이밍이. 그래서 그런 치료로 살릴 수 있고 실제로 예전에는 췌장염 합병증 생기고 막 그런 많이 치료해서 살렸었는데 지금은 막 힘들어서 일단은 피가 오면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FFP라고 얘기해서 Fresh Frozen Plasma예요. Fresh 뽑자마자 바로 분리해야 돼요. 피를 받아서 분리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주는 일정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지? 혈액 검사하다가 혈액 검사에서 안 나온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혈액 검사 해봤자 종양 찾아내지 없습니다. 종양 표지자는 가능해요. 근데 종양 표지자는 사람에서 많이 쓰거든요. 췌장암, 뭐 간암, 폐암 이런 표지자. 동물에서 많이는 없어요. 이따 나오니까 설명 드릴게요. 신체 검사합니다. 결국에는 바이탈 사인 이제 TPR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뭐 체온이 올라가거나 체온이 낮아지거나 호흡이 안 좋거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가장 많이 신체 검사에 쓰는 게 이거 실제로 저희 병원에 쓰는 신체 검사 용지고요. 이제 오면 이제 신체 검사에서 체크를 합니다.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림프절이라는 걸 촉진을 해요. 몸 안에서 림프절을 촉진해서 한 부위가 커졌다. 정상 부위가 몇 미리 정도 되는데 부위마다 다르니까 그거보다 커졌다라고 하면 이상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종양일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고요. 림프절에 전이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신체 검사로 먼저 알 수 있어요. 보호자분 여기 오신 분들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이 겨드랑이 이렇게 만져보면 아무것도 안 만져져요. 근데 만져지잖아요. 왜 만져지지? 여기 뒤꿈치가 아니라 이 무릎 뒤에 오금, 세타구니 쪽 턱 만지면은 그거 만져져요. 그 침샘 만져지거든요. 내 넥타이가 침샘 만져지는데 침샘이랑 림프절이랑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커졌다라고 하면 침샘이 커진 걸 수도 있고 림프절이 커진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고 이제 애들 우리 말고 사람들 말고요. 제가 표현은 제가 만진 게 아니라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턱 밑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요런 게 있으니까 애기들 있으면 만져보시면 만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질 수 있고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검사로 종양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장기에 이상이 생기면 그거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 치료를 할 때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분명히 종양으로 인하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이든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치료 계획에 영향을 할 수 있어서 혈액 검사는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느냐는 여기에 요약돼 있어요. 백혈구 증가증, 백혈구가 WBC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림프종 말기 단계 또는 백혈병. 글로불린이 올라갑니다. 고글로불린 혈증이라고 아마 안 해올 수도 있는데 글로불린이 올라가면 그 안에 알파, 베타, 감마라는 글로불린 3개가 있고 이걸 분석을 해요. 그중에 감마가 올라가면 다발성 골수종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저희들이 가진단을 내리고 그러면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 간접적인 결과를 통해서 종양을 의심해 보는 검사를 합니다. PCV 증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병에서도 빈혈이 아닌 피가 많아지는 심장병이 있어요. 되게 특이하게 그런 것들 저혈당, 혈소판 간수증 빈혈, 뭐 간 수치 상승, 고칼슘혈증 이런 거가 혈액 검사에서 나오면 저희가 의심을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영상 검사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영상 검사는 꼭 알아주셔야 될 거는 진단 검사는 아닙니다. 영상에서 종양이 보입니다는 아니에요. 메스가 보입니다예요. 아까 처음 드렸죠? 신생물처럼 보입니다. 근데 혈관이 가요? 그러면 종양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고 확진 검사는 조직 검사입니다. FNA 아닙니다. 조직 검사가 확진 검사입니다. FNA로 확진할 수 있는 몇 개의 종양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확진 검사는 조직 검사고요. FNA의 특징에 대해서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FNA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영상 검사는 이렇습니다. 엑스레이 뼈랑 폐 많이 봅니다. 하얀 거는 투과가 잘 안 되는 거, 까만 거는 투과가 잘 되는 거. 폐를 찍었는데 하얀 게 있다. 큰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엑스레이 이게 초음파예요. 초음파에서 보면 이따가 나오는 사진들인데 써놨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게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MRI 연부조직 종양 감별에 되게 좋습니다. 사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을 찾기 위한 건강검진을 해요. 주로 MRI를 이용합니다. MRI를 이용해서 그 종양에 대한 정확한 연부조직을 찾아내요. 강아지는
아직 여기까지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주로 MRI 저희도 있지만 다 신경계 발작할 때 씁니다. 실제 MRI는 종양을 찾기 위해서 개발된 장비예요. 못 찾는 종양, CT에서 안 보이는 CT 베이스는 엑스레이 베이스거든요. 엑스레이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빨리. 그럼 그걸 3D로 만들어내서 엑스레이. 그러면은 뇌는 뼈가 있으면 엑스레이2가 잘 안 되니까 뇌의 영상화가 좀 어려워요. 근데 MRI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 조직을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시퀀스라고 하는 영상이 한 27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건데 사람에서 많이 쓰는데 동물 아직 실력이 거기까지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수님들, 영상 교수님이랑 얘기를 할 때 아직까지 종양은 그 소프트 티슈라고 말하는 연부 조직은 멀었고요. 그나마 지금은 관절, MSK라고 하는 근골까지는 가능해서 인대 끊어지거나 이런 걸 찾아내는 데는 씁니다. 근데 사람은 운동선수들 MRI 다 찍잖아요. 인대에 관련된 거. 근데 강아지들이 그럴 경우는 없어서 실제 활용은 적고, 나중에 시간이 언제 더 지나게 되면 그때는 연부조직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되게 좋은 장비지만 실제로의 활용을 못하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아까 혈액검사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종양을 찾아낼 수 없고 그냥 이럴 수 있다 의심해 보는 정도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CT를 많이 활용하니까 CT에서 이상이 보이면 그 다음에 다른 세포검사, 추가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초음파 매우 좋아요. 실시간으로 보고 마취 안 해도 되고 많이 이용하는 장기입니다. 단점은 이 손이 가는 거에만 보여요. 그래서 전에 아까 제가 잠깐 저희 아버지 입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TBD 4점 몇이 나와서 그 의사가 설명할 때 4점 아버지 죽겠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 의사분이 놀라면서 의료 쪽 일을 하세요? 아니에요. 의료 쪽 아니고요.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수의사라고 얘기를 하고 물어봤는데 그거 있어요. 특유의 보호자분들 느끼실 거예요. 동물병원에 가면 느낄 거고, 저도 사람 병원이 왜 나와? 아버님 병원에 가서 느꼈는 게 이게 종양일까요? CT 찍었는데 CT에서는 티가 안 났어요. 종양일까요? 아니면은 EHBO라고 하는 담관의 폐색일까요? 그게 이제 TBD 올라가니까 뭘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짜증나게 엄청난 방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초음파 하는 말이 이게요. CT를 찍으면 CT가 이게 3mm에서 5mm 간격으로 이렇게 찍히는데 그 사이에 하필 종양이 딱 재수없게 있으면 안 볼 수도 있어요. 초음파는 사람 손으로 가는데요. 사람 손이 하필 거기서 안 볼 수 있어요. 이런 특유의 그 방어적인 진료 아시잖아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가급적이면 이런 진료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쩔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안 나왔으니까 다행이겠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 초음파에 대한 한계가 있고 CT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판별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기는 해요. 단점은 사람과 달리 마취를 계속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보인다, 초음파에서 보인다고 하면 세포 검사를 하는 거예요. FNA를 하는 거죠. 장점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주 쉽게 채취할 수 있습니다. 복강 아니든 어디든 쉽게 채취할 수 있고요. 매우 쌉니다. 조직 검사에 비해서. 왜냐면 마취도 안 하고요. 간단하게 진통주사랑 진정주사 잠깐 놓고 한 1, 2분도 안 되면 몇 개 만들거든요. 주사 이렇게 딱 꽂고 음압을 걸어서. 요거는 이제 방법을 저희가 이제 해놓은 건데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덜 침습적이다라는 거는 그냥 주사바늘 들어가니까 우리 따끔한 느낌 정도예요. 움직여주지만 않는다면. 간이든 비장이든 어디든 할 수 있어요. 결과를 빨리 할 수 있고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장점인데요. 정말 큰 단점은 그 샘플 전체의 조직을 대표하지 못한다. 그 말이 뭐냐면 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정상이 아닐 수 있다. 이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이제 큰 false positive가 되게 높아요. 특이도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의 그 세포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혈관이나 림프관 침습 여부를 알 수 없고 결국 그레이드를 알 수 없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이걸 알아야 계획을 세우나요? 일단 치료에 나오겠지만 계획에 따라서 수술의 범위가 달라지고 항암에 대한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레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FNA 하고 나서 종양이 나오는 순간 CT 찍으시고요. 수술해서 떼시고 조직 검사하셔서 항암 진행하세요가 일반적인 순서가 되는 거예요. 나오긴 합니다. 자, 저거는 뭐냐면 그냥 바늘로 저렇게 찔러요. 찌른 다음에 고기 종양 부위에 딱 가서 그걸 합니다. 이렇게 뺐다 이게 뭐라 되지? 계속 찔러요. 그 부위를 막 찔러서 세포를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빨아내면 그 세포가 빨려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보시면 저희들이 초음파 일단 한번 FNA를 하면 현미경으로 봐요. 현미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의뢰를 보내거든요. 병리학실에다가.
FNA에서 조직 검사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NA에서 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되게 싫어하는 거고요. 이 MCT라고 하는 비만 세포종입니다. 이게 이렇게 막 유혈이 낭자들이 막 이렇게 막 점점점점점 많은 거죠. 이게 그 과립들이 많이 나온 거라 이거는 그냥 FNA에서 바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진단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조직 검사라는 거죠. 조직 검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그 뜯어내는 거예요. 그 여기를 쭉 그 부위까지 가서 내시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넣어서 이렇게 뜯어내는 형태고요. 보통은 그 수술하지 않거나 마취 안 했을 때 마취는 하긴 해야 됩니다. 되게 아파요. 바늘이 되게 굵거든요. 요렇게 투르컷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종양까지 여기까지 가요. 그냥 요 바늘을 이렇게 내밀거든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건이거든요. 팡 쏘면 얘가 탁 하고 들어가요. 그럼 요 부위가 싹 잘리는 거예요. 아, 네.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마취를 해야 돼요. 네, 아플 거예요. 피도 많이 납니다. 피 진짜 많이 나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피가 많이 날 걸 각오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을 찾아서 없는 쪽으로 들어가요. 그 부위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확진 검사입니다. 종양을 낼 수 있는 확진 검사입니다. 사이톨로지라는 건 FNA고요. 진단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따가 그 마지막 시간대에 그런 예시를 말씀드릴 거예요. 조직 검사로 알 수 있는 정보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대부분 조직 검사가 확진 검사가 되는 겁니다. 수술하기 전에 조직병리 검사가 도움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딱 떼버리는 경우가. 근데 그 전에 하게 되면 그레이딩이 나오니까 수술의 범위가 달라져요. 실제로 제가 아까 잠깐 저희 직원들 피스 고양이 얘기했어요. 처음에 피스가 생겨가지고 뭐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육아종인가? 왜냐하면 얘가 백신을 맞은 지 어렸을 때 백신을 맞았고 뭐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수술 뗐어요. 근데 조직검사 보면 피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위보다 몇 cm 더 잘라내야 돼요. 그 밑에까지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보냈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피스가 나온 거예요. 주사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한 달인가 두 달 있다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2차 수술했거든요. 이번엔 더 뗐어요. 이만큼 뗐어요. 자, 조직 검사를 보냈을 때는 그 라인을 봅니다. 마진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 그 마진에 종양세포가 있으면 수술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결국 떼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생겼을 때 여기다 하지 말라는 이유 하나예요. 그럼 여기 척추를 자를 수 없잖아요. 3cm인데 여기서부터 3cm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2차 수술, 3차 수술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종양세포가 전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 하면 이게 이건 어떻게 수술해야겠구나 계획이 빨리 세울 수 있지만 마취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냥 한 번에 수술까지 하고 그렇게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종양에서의 수술은 여러 가지 이제 목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종양 수술은 어려움이 있고 그 세포학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수술방에서 떼요. 안 덮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로 병리학실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진을 봐요. 현미경으로 바로 만들어서 봐요. 그래서 한 2, 30분 기다려요. 계속 멈춘 상태 배 열어놓고 그 다음에 병리학실에서 완전 절제입니다라고 하면 그 라인에 경계선이라고 하는 라인에 종양세포가 없으면 덮어요.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잘라요. 다시 보내요. 기다려요. 또 잘라요. 그래서 그 자르는 부위가 점차 넓어져서 그렇게 수술한다고 해요. 근데 강아지는 사실 그게 조금 왜냐면 병리학실이랑 대학병원은 바로바로 되지만 강아지는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 검사가 있고 종양 진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면역 조직 화학 검사는 뭐냐면 암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치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거고 특징은 뭐냐면 암은 암이에요. 자, 계속 암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악성 종양을 뜻합니다. 이제 개념은 아시죠? 암이라고 하는 건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양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양성이냐 악성을 구별하는 것도 아니고 암은 암인데 어떤 암이냐를 구별하는 거예요. 즉 왜? 어떤 항암제를 쓸 것이냐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울 것이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현미경으로 다시 보거든요. 색깔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로 혈액암 면역세포에서 많이 쓰고요. 뭐 멜라노마, 림포마 이런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 살코마 종류 많이 구별하고요. 캔서 바이오마커 사람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바이오마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지? 라고 하지만 되게 많이 쓰십니다. NT-proBNP 아시죠? 지치셨구나. 네, NT-proBNP, SDMA 다들 아시죠? 네, 그게 바로 바이오마커예요. 혈액을 통한 바이오마커라는 건 뭐냐면은 제일 위에 거 특정 질병의 상태 이게 안 좋구나. 특정 혈액 검사는 기능적 손상적을 보는 거라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심각하냐 아니냐를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후를 판단하거나 진단을 내리거나 앞으로 관리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고양이에서는 NT-proBNP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초음파는 그 사람의 손에 따라서 미리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B2라고 얘기를 내리고 어떤 사람은 B1이라고 내려요. 근데 NT-proBNP를 보고 나서 이거는 안 좋네 라고 하면 조금 더 진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SDMA도 마찬가지죠. CPL, 췌장염, FP 이런 것들이 바이오마커들이에요. 민감도. 그리고 항암의 바이오마커는 TKI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 많이 쓰기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좀 우리가 항암 치료가 잘 되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암을 확진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자, 이제 스테이징입니다. 너무 재미없는 거라 뭐라 지금까지가 되게 이제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약간 뭔가 그 집중이 좀 필요한 거긴 한데요. 자, 스테이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단계를 나누기 위한 거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을 때 종양의 단계에서 증상이 말기에 일어난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이건 이제 치료에 대한 단계고 주로 많이 쓰는 그 분류법이 있어요. 이게 TNM 분류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단계가 나눠지는 거고 종류의 항암의 종류랑 항암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수술을 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전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항암을 할 거냐 항암 플러스 방사선을 할 거냐 항암 플러스 뭐 수술만 할 거냐 이런 개념이고요. 어쨌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전이가 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그 왼쪽 뒤꿈치나 그 오른쪽 그 오금에 조그마한 메스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FNA를 했거든요. FNA를 했는데 MCT 비만 세포종이 나왔어요. 그럼 조직 검사할 필요 없으니까 비만 세포종 진단이 났고 그럼 그 다음이 뭐냐 전이 평가해야 되거든요. MCT의 단계가 되게 많아요. MCT가 그레이드에 따라서 진짜 나쁜 놈과 착한 애가 있거든요.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착한 애들이 많고 그 종양의 종류가. 근데 이 친구가 어쨌든 그 단계가 높아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근데 CT를 찍은 거예요. CT를 찍었더니 여기밖에 없고 그 요추하 림프절, 그 허리 아래에 있는 림프절이 조금 커져 있었어요. 근데 하필 이 친구가 설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염 때문에 커졌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술해서 다리를 잘랐어요. 말씀드렸죠. 3단계 절제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피부에 있어도 3단계 절제에서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그 림프절이 바로 근처에 하나가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거든요. 4번째 림프절이 요추하 림프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림프절 여기 있는 거 가고 그다음 림프절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가까이 있는 림프절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림프절 근처에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되고 보면 메타시스라는 게 전이에요. 멀리 있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부터 되니까 가까이 있는 림프절은 크지 않아? 멀리 있는 림프절만 커져 있네? 그러면 얘는 장염 때문에 림프절이 커질 수 있겠다. 우리 염증 생기면 림프절 커지니까. 6개월 뒤에 이 림프절이 이만해졌어요. 결국 안락사를 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종양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테이징에 따라서 그러면 만약에 진짜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 있다. 폐에 만약에 그런 게 보인다. CT를 찍었는데 그럼 수술하느냐? 수술 잘 안 해요. 전이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항암 치료하거나 뭐 관리를 하는 거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뭐 나오긴 하겠지만 항암 치료에서 작게 만들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나눠서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 거고요. 보면 T1, T2, T3가 있고 튜머, 림프노드, 아까 말씀드린 가까이 림프절
그리고 멀리 있는 것,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을 타서 전이되는 게 있습니다. 종양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대표적인 건 다 혈관을 타고 전이를 해요. 그래서 폐에 전이가 됐다라고 하면 폐에 이만한 종양이 딱 보여요. 근데 췌장암이랑 유선 종양은 림프절을 타고 전이를 합니다. 림프절을 타고 전이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엑스레이를 딱 찍잖아요. 폐렴처럼 보여요. CT를 찍어도 엑스레이 베이스잖아요. CT가. 그러니까 똑같이 폐렴이라고 진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MRI 이런 걸 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본 케이스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얘가 너무 안 좋죠. CT를 찍었는데 폐렴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때 당시에 저희 병원에 CT가 없었거든요. 나갔을 때. 그래서 폐렴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그 특유의 막 약간 좀 쎄한 느낌? 그래서 폐렴이라고 나왔는데 좀 애매해서 보호자분한테 저는 종양 같아요. 폐렴이라고 나왔는데 또 되게 진짜 제일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MRI니까 죄송해요. CT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염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종양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과 주치의들이 결정을 하거든요. 뭐일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근데 너무 약간 쎄한 느낌? 그래서 혹시 전 종양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염증에 대한 치료를 하겠지만 종양에 대한 배제를 못하고 근데 다행히 다른 장기에는 없으니까 뭐 혹시 항암을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호자는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종양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한 달 있다 죽었어요. 종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구별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되는 게 림프절 전이도 있고 혈관 전이도 있습니다. 종양이 진짜 무서워요. 저는 심장을 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양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래 차라리 심장이 낫다 이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게 췌장 종양이에요. 췌장 종양에서 크기가 보면 2cm 기준으로 나뉘고 단위가 됩니다. 5mm 이하, 1cm 이하, 2cm 이하, 2cm 이상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고 T1, T2가 됩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에 따라 단계가 돼요. 근데 림프절에 전이가 없으면 그 그레이드는 나쁘지 않은데요. 림프절에 전이가 없다 하더라도 먼 곳에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5단계가 돼요. 아까 제가 4개 말씀드렸잖아요. 먼 곳에 전이가 된 게 말기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떨어지는 거고요. 기능이 떨어지게 됐다는 거는 결국 말기 쪽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기능이 떨어졌을 때 아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 수술의 단계가 다르고 항암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신생물 딸림 증후군. 첫 시간과 좀 다르죠? 엄청 지금 막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원장님들 상대로 강의하는 느낌이에요. 그죠? 딱 웬만한 1인 병원 원장님들보다 지금 더 많은 걸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좀 타겟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보통 이제 원장님들 강의 저도 많이 나가보면 일단은 그룹이 나눠집니다. 이게 앞에 요 그룹과 뒤에 저쪽 그룹 이렇게 나눠져서 되게 특이하게 요만큼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약간 V자 모양으로.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수줍은 분도 계신데 여기는 다들 이제 빨리 좀 늦게 오신 분들이라든가 뭐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실 수 있어서 근데 다 같이 되게 집중이 좋으셔서 저도 막 강의를 할 때 기분이 좋게 열심히 더 많은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하품하신 분도 없으시고 왜 찔리셨어요? 너무 누가 격하게 보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되게 감사드리고 일단 저도 뭐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생물 딸림 증후군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혈액 검사 말씀드렸죠. 혈액 검사에서 티가 안 난다. 하지만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걸 확인해 보고 종양을 의심할 수 있다. PNS라고 말하는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 신생물 딸림 증후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신생물 딸림 증후군이라는 걸 읽었을 때 딸림 증후군, 너 왜 단어가 왜 이래? 너무 번역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딱 쳤는데 진짜 신생물 딸림 증후군이에요. 부종양 신드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부종양, 종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신드롬이고요.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암으로 인해서 생긴 건 아니에요. 암 자체로 생긴 건 아니에요. 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뇌 종양이 생겼어요. 뇌 종양이 생기면 발작 생기겠죠. 이거는 암에 의해서 생긴 증상입니다. 근데 뇌 종양이 생기면 다른 장기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거나 하는 뭐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칼슘이 갑자기 올라간다거나
이런 다른 곳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뇌에 종양이 있지만 몸에는 그로 인한 다른 변화들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암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면역 반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과 면역 반응, 사이토카인 같은 면역 반응, 호르몬, 그런 여러 가지 글로스펙터 인자들, 이런 인자들에 의해서 다른 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게 이상이 있다. 아까 제가 그 감마글로불린 잠깐 얘기했어요. 고글로불린 혈증. 일반적으로 고글로불린 혈증, 고양이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FIP가 고글로불린 혈증으로 보고 진단을 많이 내리거든요. 그리고 진단 내리는 거 아니라 의심을 하죠. 그 찾아내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종양보다 먼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종양이 정말 티가 잘 안 나거나 초음파상에서도 티가 잘 안 나고 별거 아니고 작게 보여서 지나가는 정도, 그리고 초음파가 우리가 모든 데를 보지 않으니까 티가 안 나는 혈관육종 같은 경우, 제가 최근에 혈관육종 진단을 내렸을 때 이 친구 갑자기 빈혈이 뚝 떨어졌어요. 이상하다 해서 봤는데 못 찾아내는데 장기에 없고 복강에 복막에 조그만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한 2cm, 3cm 정도 되는 조그만한 거였어요. 진짜 동그란, 보통 비장에 많이 생기거든요. 간이나. 그래서 생겨서 혈관종이도 모르고 빈혈이 생겼으니까 일단 수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일단 떼시죠. 뭐 있으니까. 그래서 수혈하면서 수술해서 떼서 보냈어요. 봤더니만 약간 혈종처럼 생긴 동그란 거였거든요. 혈관육종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빈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암을 치료하는 거랑 별개로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우리 몸에서 영향을 받는 부위는 내분비, 혈액, 위장, 신장, 피부, 신경 이런 종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의 다 받아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으면 종양에 대한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특이한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칼슘 혈증이에요. 매우 흔합니다. 칼슘이 올라갈 만한 일이 없어요. 몸에서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그냥 다 대소변으로 나와요. 그거 올라간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파라사이로즈 뭐야 이게 그 부갑상선이 그 칼슘을 조절하거든요. 거기에 이상이 있는 애들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칼슘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 종양을 의심해 보는 게 좋고, 특이하게 림프종에서 많이 올라갑니다. 위에 두 개는 영어로 써놨어요. 림프종, 항문낭, 선암종. 고양이도 두 개 영어로 써놨죠. 림프종, 평평세피암종. 그죠? 이 두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 있다라고 할 때 림프종 의심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항문낭 선암종이라던가 편폰세피암종을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편폰세피암종은 고양이에서 많이 생기는 종양 중 하나거든요, 피부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칼시노마, 뭐 다발성 골수종 무슨 종 이런 것들이 고칼슘 혈증이 흔합니다. 그래서 고칼슘 혈증이 있으면 좀 이제 불안하고 의심도 해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혈당이고요. 저혈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해요. 인슐린종, 인슐리노마라고 하고요. 간, 평활근 뭐 이런 여러 가지 암 종양들이 많습니다. 인슐린종은 되게 흔하지 않은 종양이고요. 저희들이 진단을 어떻게 드리냐면 일단 저혈당이 돼야 되는데 저혈당이 40 정도 돼야 돼요. 40 정도면 진짜 죽을 것 같은 불안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들이 저혈당이 뜨면 바로 그걸 줘요. 그 포도당을 줘요. 발작하거나 사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40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체열을 해서 보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저혈당 인슐린종이라는 건 뭐냐면 몸에서 인슐린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 원리들이 검사 원리가 그런데 우리 몸은 피드백이라는 걸 통해서 작용하거든요. 피드백은 뭐냐면 어디 하나가 올라가면 그거를 낮추기 위한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상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몸은 항상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피드백 작용을 하는데 얘가 저혈당이에요. 저혈당이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쿠싱 예를 들어드릴게요. 쿠싱 흔하시잖아요. 쿠싱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만들어내요? 부신해서 막 만들어내요. 그럼 부신해서 만들어내거나 부신을 해서 만들어내도록 명령을 하는 애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하 수체. 즉 정상적으로는 억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위에 종양이 생겨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행히 쿠싱은 양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두 군데에 한 곳에 종양이 생기는 거고 80%가 뇌하 수체, 20%가 부신이에요. 그래서 부신에 보이면 그냥 떼버려요. 어쨌든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인슐린종 같은 경우도 낮아? 그러면은 혈액 검사에서 인슐린이 몸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체크를 해봤더니 나와? 그럼 인슐린종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까지 떨어뜨리고 좀 기다렸다가 보통 60에서 40이라 그러거든요. 최대한 기다렸다가 얼른 피 뽑고 빨리 주고 다시 올려주고. 저희가 이런 케이스가 여러 대 있었는데 인슐린노마는 한 마리도 없었어요. 되게 흔하진 않아요. 예, 근데 다른 종 이제 뭐 그 에디슨 중에서 이제 비장형 에디슨 같은 경우는 몸에서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안 나오거든요. 콜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에디슨 검사를 했더니 에디슨이었어요. 비장형 에디슨. 다행히 걔는 평생 스테로이드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스테로이드를 되게 소량 먹어요. 우리가 염증 용량에 쓰는 걸 4분의 1 정도 먹여서 하루 한 번. 그러면 그 스테로이드가 몸에서 나오니까 몸에서 뭐 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다른 개념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의심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은 정말 흔하지 않고요. 폐종양인데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 생겨요. 되게 특이하게.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폐종양은 근데 진단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엑스레이 찍으면 바로 보이니까. 빈혈. 당연히 혈액 종양이니까 림프종 관련될 거고요. 림프종이 생기면 IMHA라고 하는 면역매개성 용혈이 잘 생깁니다. 이게 신생물 딸림 증후이라는 거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종양일 수는 있다 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게 있다고 종양은 아닌 거예요. 종양일 때 이런 게 생긴다 정도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고감마 글로불린 혈증. 아까 제가 글로불린 혈증 중에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글로불린이 높다? 그럼 그 글로불린을 가지고 전기영동이라는 거를 추가로 검사를 해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로 나뉘게 되고 감마만 올라간다? 그럼 다발성 골수종을 많이 의심합니다. 림프종도 마찬가지. 그럼 종양에 대한 검사를 또 해야 되는 건데 다발성 골수종은 이제 보수천자해야 돼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찾아내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호자분 중에서는 좀 약간 그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세요. 이걸 꼭 해야 되냐? 너희들 뭐라 그러지? 뭐지? 과잉진료하는 거 아니냐? 고마워요.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과잉진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이게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1차 병원, 그러니까 저희 병원 좀 크니까 저희 병원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숨어있는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진료받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저희 병원이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직원이 65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좀 큰 병원 안에 속하는데 이게 큰 병원과 작은 병원의 차이는 뭐냐면 큰 병원은 돈이 많이 벌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큰 병원은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어쨌든 작은 병원을 거쳐서 큰 병원을 왔다는 거는 치료가 되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온 거예요. 뭐 잠깐 딴 얘기 해드리면 그 종양을 의심을 해요. 아까 제가 위암 잠깐 말씀드렸죠. 소화가 너무 안 돼서 집 앞에 있는 내과병원을 갔더니 초음파를 보더니 암인 것 같습니다. 큰 병원 가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학병원을 갔어요. 가서 CT 찍고 MRI 찍고 혈액 한번 딱 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냥 조그마한 플라시입니다. 이거 내시경으로 떼시면 돼요. 이랬어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다행이다. 그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럼 검사를 왜 했어요? 아니 암이면 어떻게 암이면 그때서 이럴 거예요? 그건 너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어쨌든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치료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병에는 원인 치료랑 대증 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증 치료를 많이 하지만 결국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얘가 해결되지 않아서 코로나에 걸렸어요. 계속 약만 먹는데 코로나 계속 치료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바로 죽일 수 있는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주사 맞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없애서 증상을 치료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원인을 못 없애니까 증상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네? 네. 집중력 되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종양들 IMHA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 그래서 티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IMHA가 마지막에 안 되거나 중간에 항암제 쓰는 경우도 하거든요. 저희가 IMHA 치료 안 되면 빈크리스틴 항암제를 쓰기도 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위장관 종양, 비만세포종, 가스트린종 같은 경우는 종양에 의해서 위에 상처가 납니다. 종양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여기 피부에 조그만한 상처 났을 때 저희들이 굳이 떼지 말자 그러거든요. 근데 긁어서 상처 나잖아요. 그럼 치료가 잘 안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때 떼자고 많이 말씀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종양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출혈이 나요. 그러니까 실혈이 생기니까 빈혈이 생기는 거고요. 고감마 글로불린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고 적혈구 증가증은 매우 드뭅니다. 정말 매우 드물어요. 피가 많아지는 질병이에요. 신장에 종양이 생겼을 때 신장에는 EPO라고 하는 적혈구 자극 인자, 피를 만들어내는 인자가 있고 그래서 신부전인 친구들은
빈혈이 생기는 이유가 신부전일 때 EPO라고 하는 적혈구 생산 인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EPO라고 하는 또는 DPO라고 하는 그 빈혈을 개선시켜주는 약을 저희들 주사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장 종양이면 그대로 이게 오버해서 뭔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렇게 그 인자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신장 종양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드뭅니다. 저는 오히려 적혈구 증가증 생긴 중에 가장 많이 본 친구는 VSD 친구였었어요. 심장병에서. VSD는 피가 전신으로 안 돌고 계속 거기 돌거든요. 심장 안에서. 그러니까 온몸에는 피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우리 몸은 아까 제가 항상성 설명드린 것처럼 얘가 피가 부족하네. 왜냐하면 다른 장기들에서 피가 안 온대.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내자. 그러면 피를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VSD의 치료는 당연히 그 중간을 꼬매주는 거고요. 또는 인클루더 같은 걸 넣어서 막아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대증치료, 원인 치료가 아닌 대증치료는 방혈이에요. 피를 뽑아주는 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피가 끈적해지면 저게 직혈구가 많이 되면 끈적해지면 심장이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걸 이제 좀 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원인 치료, 대증 치료. 그래서 간혹 저희 커뮤니티에 올라옵니다. 피를 뽑았습니다. 혹시 수혈하실 때 있으면 가져가세요. 네, 진짜로. 백혈구 증가증,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림프종, 신장암종, 섬유염, 폐암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백혈구가 증가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보는 게 많아요. 네. 호중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림프종, 혈액종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혈소판 감소증, 응고장애.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린 DIC예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응고개가 지연돼서 피가 잘 안 굳어요. 그래서 예후가 좋지 않고 이제 곧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 혈액종에서도 많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의 말기에서 많이 생깁니다. 빈혈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죠.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수혈밖에 없는 방법인 거고 보통은 이제 알락살 많이 권해드리긴 하죠. 위장관 궤양증 아까 나왔었죠? 출혈 생길 수 있다는 거. 암, 악액질. 악액질이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악액질은 그냥 마르는 거예요. 악액질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사이에 몸무게의 10%가 감소가 되면 악액질이라고 볼 수 있고 뭐가 안 좋은 겁니다. 한 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6.5kg인데 5.9kg가 된다. 한 달 사이에. 이상하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이어트에 성공했나? 아닙니다. 네. 실제로 다이어트에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아시죠? 네, 저도 지금 한 2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밥도 좀밖에 못 먹고 운동 맨날 하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는데 간혹 나이가 많이 들은 아이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노령성 변화로 인해서 간, 췌장, 비장 같은 것들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운동성이 떨어지니까 살이 빠질 수 있어요. 다행히 그런 걸 이제 찾아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살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병도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 단백질 많이 먹으라 그러죠. 신장 괜찮기 전까지는.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은 뭐냐면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 거예요. UPC라는 단백질이 나오면 사구체 신염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리고 또는 신증후군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뭐 감염이라든가 면역매개성 질병으로 인해서 사구체 신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지만 다발성 굴종이라든가 림프구성으로 인해서도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단을 내릴 때 이런 증상에 대한 것들이 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잘 안 나아요. 그러면 약간 종양을 좀 의심하기는 해요. 먼저 종양을 의심을 하면 갈 길이 멀어지거든요. 진짜 그러면은 과잉진료 소리 나와요. 종양일지 모르니까 검사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검사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레트리버였어요. 건강검진 한 지 3달 됐거든요. 그런데 얘가 앞다리를 못 써서 왔어요. 여기 척수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MRI를 찍으니까 척수종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검사, 초음파 정말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 이런 신생물 딸린 증후군의 체크가 안 되면 정말 운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종양이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피부입니다. 결절 피부 섬유화는요. 이런 종양이 생기고요. 결절 피부 섬유화 뭔지 모르시잖아요. 여기 사진 보시면 돼요. 뭔가 여기 동글동글동글동글한 피부에 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섬유화 생기는 거거든요. 얘가 종양이 아니고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요렇게 뭔가 피부가 안 좋아진 경우 있고요. 자, 상피 괴사성 피부염이요. 얼굴, 발바닥처럼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에 괴사처럼 염증이 생깁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안 낫고 그러면 일단 종양에 대한 글루카곤이라는 종양에 대한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탈모는 뭔지 아시니까 굳이 안 썼고 탈모의 원인이 너무 많잖아요. 뭐 알로페시도 있고요. 뭐 이런 호르몬 문제도 있고 그냥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런 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인 거죠. 천포창 피부가 천포창 이렇게 되는 걸 천포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림포마 할 때 많이 생깁니다. 물론 천포창의 진짜는 면역맥성 질병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생기면 스테로이드 강하게 먹거나 뭐 면역 억제제 많이 먹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관절염도 생기는 경우 있고요. 면역맥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기도 합니다. 중증 근무력증 이런 질병이고 중증 근무력증이 뭐냐? 힘들어해요. 운동하기가. 그리고 식도가 수축이 잘 안 근육에 무력이 되니까 거대 식도가 돼서 자꾸 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말초신경병증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설명드린 게 말초신경병증 뭐냐면 마찬가지로 힘들어해요. 사지가 잘 못 움직이거나 힘들어하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약간의 종양으로 의심할 수 있고 비대성 골병증 이게 좀 특이한데 엑스레이를 찍으면 골이 막 뼈가 막 증식돼 있는 경우 있어요. 막 엄청 막 뼈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대부분 엑스레이 찍고서 수의사들이 골육종입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골육종이 아니라 다른 종양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약간 신생물로 인해서 이런 골을 증식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리를 자르면 안 돼요. 저걸 찾아내서 거를 치료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네. 발열, 염증은 당연히 발열을 동반하고 종양은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열은 많습니다. 치료인데요.